태양이 지평선을 넘어 살짝 고개를 내밀며 나일강을 액체 금빛으로 물들인다. 마치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수로 오디션에 참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강둑 한쪽에서는 어부가 갈대배를 물살에 밀어 넣으며 마치 런웨이 모델처럼 거들먹거리는 황새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은 곡식 바구니를 들고 가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노 젓는 물소리와 섞인다. 공기에는 젖은 흙과 가능성의 냄새가 감돈다. 이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모두를 연결하는 고대의 와이파이다. 매년 나일강의 홍수는 비옥한 검은 흙을 덮어 피라미드 사기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막을 농지로 바꿔버린다. 여기서는 밀과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맥주는 뿌옇지만 강하며 이야기는 오두막에서 오두막으로 흘러간다. 일상의 일거리 너머에는 조용한 질문이 떠다닌다. 만약 이 모든 마을이 힘을 합친다면 그들은 아직 모른다. 그들이 노을을 저어 향하는 곳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의 탄생지라는 것을. 그러니 샌들을 신고 배에 올라타되 손은 안으로 넣어두라. 여기 악어들은 역사적 의미에는 관심이 없다. 비옥한 나일강 둑을 따라 가장 초기의 농경 마을들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 마을의 원조였다. 화려한 앱은 없고 대신 밀, 보리, 그리고 홍수철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 있었다. 매년 시계처럼 정확하게 나일강은 범람해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진흙 낙원으로 바꿨다. 농부들은 맨발로 비옥한 흙탕속을 걸으며 씨앗을 심었는데 마치 황금가루를 뿌리는 듯했다. 풍년은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 즉 맥주를 뜻했다. 삶은 이 리듬에 맞춰 돌아갔다. 나무 농기구로 밭을 갈고 태양 아래 작물을 돌보며 강을 마치 모두의 운명을 좌우하는 변덕스러운 셀럽처럼 바라봤다. 이웃들은 곡식을 생선과 바꾸고 바구니를 가십과 바꾸며 때로는 한 마리 염소를 좋은 이야기와 바꾸기도 했다. 아이들은 작물 사이를 뛰놀고 어른들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관계 수로를 어떻게 유지할지 의논했다. 이 공동체들은 아직 몰랐다. 그들이 도시 무역, 그리고 언젠가 역사책, 그리고 아마 밈에도 실릴 문명의 토대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나일 강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다. 그건 최고의 인생 코치이자 경제학자, 그리고 영적 인플루언서를 한 몸에 담은 존재였다. 경제적으로는 해마다 수확량을 결정하며 그 해가 잔치상이 될지 혹은 굶주림의 해가 될지를 좌우했다. 문화적으로는 노래와 춤, 심지어 당신은 석양 속 나일강만큼 아름다워요. 같은 작업 멘트까지 영감을 주었다. 종교적으로는 나일강은 신성한 존재, 풍수의 신 하피로 숭배되었으며 매년 땅을 비옥하게 하는 범람을 가져왔다. 사제들은 강을 기리는 의식을 열어 빵, 맥주, 그리고 때로는 아주 멀쩡한 염소를 바쳤다. 물론 염소는 지원하지 않았다. 물결 하나하나가 축복을 담고 범람은 약속을 전하는 듯했다. 어부들은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에 감사했고 농부들은 잔잔한 물살을 기원했으며 여행자들은 이 강을 먼 마을을 잇는 고속도로처럼 이용했다. 나일강이 없었다면 밀밭도, 번성한 무역도, 웅장한 사원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모래와 목마른 사람들뿐. 그러니 그들이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렀을 때 과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집트의 심장이었고 모든 이야기, 모든 의식, 그리고 모든 맥주 한 모금 속에 흐르고 있었다. 나일강 마을들이 점점 더 분주해지자 삶은 단순히 파종 일정과 낚시 여행만으로는 부족해졌다. 조직이 필요했다. 가족들은 함께 모여 씨족을 이루고 씨족들은 모여 작은 부족을 형성했으며 각 부족에는 족장이 있었다. 족장은 잘생겨서 뽑히는 건 아니었지만 멋진 수염은 확실히 가산점이었다. 그들은 관계 수로를 잘 유지하고 염소 관련 분쟁을 해결하며 누군가 최고의 낚시터를 독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존경을 얻었다. 회의는 야자수 아래에서 열렸고 어른들은 수확 계획부터
누가 누구의 바구니를 훔쳤는지까지 모든 것을 토론했다. 외교는 때로는 맥주를 나누는 것이었고 때로는 말썽꾼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협력이라는 개념이 이 공동체들을 묶는 접착제가 되었다. 네가 나를 도와 씨 뿌리면 내가 널 도와 낚시하겠다라는 단순한 협력이 서서히 규칙, 책임, 그리고 지역 동맹의 시작으로 진화했다. 나일강은 그들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정치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고성을 주고받는 순간들 속에서 이집트의 첫 국가로 가는 발걸음이 조용히 뿌리 내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일강을 따라 살던 부족들은 더 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농사, 낚시, 염소 외교까지 마스터하면 다음은 뭐겠는가? 바로 권력 통합이다. 남쪽의 상이집트와 북쪽의 하이집트는 각각 고유한 지도자, 관습, 그리고 놀랍게도 왕관 모양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역을 하면서 가끔 영토 문제로 말다툼을 했지만 나일강은 늘 그들이 같은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상기시켰다. 점차 동맹이 생기고 경쟁은 전략적 결혼과 정성껏 준비된 평화연회로 변했다. 의식적인 맥주 건배와 내 배가 내 것보다 크다. 대회 사이에서 한 명의 통치자 아래 단결하자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생존, 자원, 그리고 역사상 가장 멋진 칭호, 즉 파라오를 차지하는 문제였다. 곧 한 지도자가 나타나 산기집트와 하이집트를 마치 린넨 튜닉의 두 조각처럼 꿰매어 하나로 만들었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집트는 이중 왕관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머리에 이고 세계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궁극의 멀티태스커였다. 통치자, 최고 사제, 군사사령관, 그리고 태양신 라의 파트타임 아들. CEO이면서 동시에 하늘과 연결되는 영적 한라인이라고 상상해보라. 이 신성한 PR 지휘 덕분에 파라오의 말은 법이었고 단순히 그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신들이 승인 도장을 찍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왕관, 곡상과 채찍, 재미로 쓰는 농기구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 그리고 현대 래퍼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의 금 장신구를 두르고 그는 인간과 신을 잇는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서 있었다. 백성들은 단순히 복종한 것이 아니라 농작물, 홍수, 우주의 질서까지 그가 신들을 잘 달래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다. 이건 가벼운 알바가 아니었다. 만약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거나 수확이 실패하면 모두의 시선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눈빛으로 파라오에게 향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부사원, 화려한 무덤 같은 혜택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 문명의 운명을 완벽하게 관리된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압박도 있었다. 첫 번째 이집트 왕조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친 정치 체스, 가족 드라마, 그리고 나일강을 오르내리는 전략적 보트 여행의 결과였다. 산기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한 후 초기 파라오들은 권력을 단단히 쥐기 위해 움직였다. 법을 표준화하고 세금을 걷었는데 주로 곡물로, 그래서 세금 고지서를 말 그대로 먹을 수 있었다. 모든 마을이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알도록 했다. 왕의 사자들은 강을 따라 빠르게 명령을 전달했고 파라오가 임명한 지방 총독들은 각 지역을 감시했다. 권력이 중앙 집중화된다는 건 한 가지 의미가 있었다. 파라오가 거대한 신전이나 피라미드를 원하면 모두의 주말 계획이 갑자기 취소되는 것이다. 이 왕조들은 단순히 땅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념물, 왕실 상징, 그리고 통일된 문화로 이집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어떤 파라오는 벨벳 같은 부드러운 통치를, 어떤 이는 화관감 주먹 같은 강한 통치를 했지만 모두의 목표는 같았다. 왕국을 안정시키고 이중 왕관을 머리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 결국 더 멋진 수염을 가진 사촌에게 자리를 뺏기는 것도 신성한 권위를 망치는 건 없으니까. 위대한 파라오 뒤에는 종종 궁전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지휘하고 때로는 피라미드의 모서리보다
날카로운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 왕비나 왕실 배우자가 있었다. 이 왕실 여성들은 금 장신구를 두르고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가 문제를 자문하고 사원 건축 프로젝트를 감독하며 때로는 공동 통치자로 활동했다. 왕비의 한마디는 동맹을 바꾸고 궁정 정치를 흔들거나 궁전 가십이 즐겨 퍼뜨리는 화끈한 스캔들을 촉발할 수 있었다. 왕실은 단순한 혈통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정치 브랜드였다. 결혼은 전략적이었고 종종 강력한 가문이나 심지어 외국 국가를 결합했다. 왕자들은 전쟁과 통치를 배우고 공주들은 고운 리넨과 외교로 포장된 외교 자산이었다. 왕실 생활은 권력, 전통, 그리고 체면 유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줄타기였다. 통치자가 신으로 여겨지는 땅에서는 왕실 가족이 살아 움직이는 금도금 완벽판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라오가 이집트의 얼굴이라면 왕비와 왕실 일가는 그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하는 완벽한 액자였다. 고대 이집트에서 정치와 종교는 단순히 손만 잡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다. 이혼 불가 조건으로 결혼한 사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파라오는 단순히 국가 원수만이 아니라 최고 사제이자 모든 사원의식의 VIP 손님, 그리고 신들과 납세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사원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정치 본부, 경제 중심지, 그리고 신성한 권위를 위한 초대형 PR 센터였다. 사제들은 파라오의 영적 내각처럼 일하며 나일강이 제때 범람하고 태양이 매일 아침 뜨도록 의식을 집행했다. 그 일정이 틀어지는 건 아무도 원치 않았다. 그 대가로 파라오는 사원 건축을 지원하고 재물을 바치며 자신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직접 왔음을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이 절묘한 조합 덕분에 파라오에게 반대하는 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 되었다. 그리고 신성에 대한 범죄만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빠르게 잠재우는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파라오의 왕좌는 하나는 돌로, 다른 하나는 신앙으로 깎아 만든 두 기둥 위에 서 있었고 그 둘이 이집트의 권력 구조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지탱했다. 이집트가 황금기에 도달하기 전 몇몇 눈에 띄는 파라오들이 무대를 마련했다. 먼저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제단사처럼 산기집트와 하이집트를 하나로 꿰맨 대통합가 나르메르부터 시작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방금 그걸 발명한 사람처럼 사실상 맞다. 이중 왕관을 당당하게 썼다. 그 다음은 기념 비적 건축의 트렌드세터 조세르였다. 그는 평지붕 무덤은 이제 구식이라고 판단하고 계단식 피라미드, 이집트 최초의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명령했다. 그의 천재 건축가 이모텝, 맞다, 나중에 할리우드가 미라로 만든 바로 그 사람 거르스과 함께 조세르는 매장을 예술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로 탈바꿈시켰다. 이 초기 통치자들은 단순히 기념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파라오 권력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 그들의 치세는 군사력, 종교적 권위, 그리고 현대 정치인들이 질투할 만한 PR 감각을 절묘하게 섞었다. 황금기가 찾아왔을 때쯤 이집트는 이미 명성을 얻었다. 거대한 피라미드, 신성한 왕들, 그리고 외교 사절의 눈을 멀게 할 만큼의 금을 가진 나라로.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단순한 화려한 무덤이 아니었다. 그건 파라오를 사후 세계로 퍼스트 클래스 편안함 속에 직행시키는 영적 발사대였다. 완벽한 삼각형 모양은 태양의 광선을 상징하며 왕의 영혼이 태양신 라와 합류하도록 위로 인도했다. 매끄럽고 반짝이는 석회암 외벽은 햇빛을 강렬하게 반사해 여행자들이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었다. 마치 고대판 넌사인에 여기 아주 중요한 분이 누워 있음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기념물들은 사후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대담한 정치 선언문이었다. 피라미드를 짓는다는 것은 권력, 부, 그리고 신성과의 연결을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외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파라오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산을 옮길 말 그대로 자원을 가진 지상의 신임을
흔들림 없이 증명했다. 백성들에게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가사의였고 파라오에게는 사막 바람보다 오래 남을 영원한 광고판이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다. 그건 단체 카톡방만 없는 궁극의 팀 프로젝트였다. 먼저 채석이 있었다. 거대한 석회암 블록을 구리도구, 나무 쐐기, 그리고 엄청난 땀으로 잘라냈다. 일꾼들은 블록을 떼어내어 썰매에 싣고 사막을 가로질러 끌었다. 그런데 여기서 천재적인 부분, 그들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모래에 물을 부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장 생활 꿀팁도 이미 마스터했음을 증명했다. 다음은 강 운송이었다. 바지선이 돌을 나일강을 따라 건설 현장으로 옮겼고 그곳에서는 궁전 소문보다 긴 경사로가 블록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세워졌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 숙련된 장인부터 세금 납부 대신 일하는 계절 농부까지 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 음식, 맥주, 음악이 사기를 높였는데 세계 불가사의를 짓자라는 말만큼 좋은 워크 플레이리스트와 무제한 탄수화물이 있었다. 놓이는 모든 블록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팀워크, 그리고 매우 아픈 허리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은 너무나도 앞서 있어서 현대 엔지니어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고 메모를 했을지도 모른다. 크레인도, 지게차도, 전동 드릴 하나 없이도 시계 장인을 감탄시킬 만큼의 정밀함을 이뤄냈다. 경사로는 MVP였다. 직선 경사로, 지그재그 경사로, 그리고 아마도 피라미드를 거대한 돌 미끄럼틀처럼 감싸는 나선형 경사로까지. 그들의 도구는 구리끌, 돌도끼, 돌라이트, 나무 썰매였고 이를 외과 의사처럼 능숙하게 다뤘다. 돌들은 완벽하게 맞춰져서 심지어 신용카드 아니면 파피루스 조각조차 그 틈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집트인들은 또한 물류를 완벽히 다뤘는데 나일강의 범람 주기에 맞춰 일정을 짜서 농부들이 농한기에는 건축 노동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빼놓을 수 없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먹이고 도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아무도 실수로 피라미드를 거꾸로 짓지 않도록 하는 것 말이다. 그 결과 제국, 지진, 그리고 수세기 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라고 묻는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까지 버틴 구조물들이 탄생했다. 고대 이집트의 웅장함은 피라미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건축 자랑 모드로 풀가동했다. 무덤은 단순한 땅속 구멍이 아니라 지하 궁전이었고 일상생활과 신들, 그리고 현대 억만장자들을 질투하게 만들 만큼의 금으로 장식된 벽화로 꾸며졌다. 사원은 마치 돌로 된 숲처럼 솟아올랐고 연꽃과 파피루스를 형상화한 거대한 기둥들이 세워졌으며 모든 표면에는 신들과 물론 그것을 의뢰한 파라오를 찬양하는 상형 문자가 새겨졌다. 그리고 스핑크스가 있었다. 반은 사자, 반은 인간, 그리고 전부 미스터리. 기자의 구원을 지키며 너희가 믿지 못할 걸 내가 봤다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창조물들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선 선언이었다. 종교, 정치, 예술을 하나로 섞어 만든 그 스펙터클은 오늘날에도 관광객들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고대 이집트에서 크게 짓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였다. 오늘날에도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사막 태양보다 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은 전부 경사로와 근육 힘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잃어버린 기술, 외계 건축가 혹은 석회암을 좋아하는 시간여행 엔지니어 팀에 대해 속삭인다. 현대학자들은 직선 경사로, 지그재그 경사로, 나선형 경사로 혹은 그 세 가지를 섞은 방식을 두고 다투는데 기본적으로 고대판 이케아 조립 설명서지만 모래가 훨씬 많다. 실험 고고학자들은 그 기술을 재현하려 시도했지만 수톤짜리 블록을 옮기는 일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허리를 아프게 한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에 더해 돌을 들어 올리는 음파, 비밀, 내부 터널, 하늘로 블록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연 등 더 과감한 이론들도 있다. 전문가들이 계속 논쟁하는 동안
피라미드는 그저 햇빛 아래서 반짝이며 좋은 이론이네 인간들, 난 진실을 알고 있지 라고 말하는 듯 서 있다. 언젠가는 최종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미스터리가 재미의 절반이다. 고대 이집트가 블록버스터 영화라면 신들은 올스타 캐스트였다. 크레딧의 맨 위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는데 매일 태양 보트를 타고 하늘을 누비며 VIP 출퇴근을 하고 밤에는 혼돈의 괴물과 싸워 태양이 다시 뜨게 했다. 그 다음은 저승, 농업, 그리고 좋은 기운의 신 오시리스였지만 질투심 많은 형제 세트가 그를 조각조각 내버린 사건이 있었다. 가족 드라마 수준 무엇.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궁극의 멀티태스커였다. 치유자, 수호자, 그리고 남편을 문자 그대로 다시 이어붙인 마스터 마법사. 그리고 자칼머리에 죽음의 수호신 아누비스가 있었는데 그의 주된 임무는 깃털과 당신의 심장을 저울질해 사후세계 입장을 허락하거나 즉시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 신들은 먼 존재가 아니라 일상 속에 녹아 있었다. 해 뜰 때의 기도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부적까지. 이집트에서 신들은 단순히 하늘을 다스린 게 아니라 모든 심장 박동, 수확, 그리고 희망을 빚어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의 하루 출퇴근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우주의 시계장치였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건 라가 주간 근무를 시작하며 태양 보트를 몰고 하늘을 가르며 빛과 온기 그리고 혼돈이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는 아직은 신호를 주는 순간이었다. 해질녘은 끝이 아니라 라가 야간 모드로 전환해 저승을 항해하며 새벽이 다시 오도록 악마와 거대한 뱀들과 싸우는 시간이었다. 이 순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모두 하나의 영원한 고리라는 신성한 증거였다. 농부들은 태양의 위치에 맞춰 파종 시기를 정했고 사제들은 첫 햇살이 비치도록 사원의 방향을 맞췄으며 축제는 하지와 춘분추분을 음악과 춤 그리고 아마도 신앙의 이름으로 햇볕에 잔뜩 그을린 사람들로 기념했다. 태양은 단순히 하늘에 빛나는 공이 아니라 신의 매일의 승리 퍼레이드였고 모든 이집트인은 그걸 일렬에서 지켜봤다. 현대 축제가 시끌벅적하다고 생각한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한마디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종교 축제는 영적 헌신, 마을 잔치, 그리고 신들이 우리를 번개로 치지 않게 잘 보여주자의 혼합이었다. 거리는 북과 플루트 소리로 가득했고 무희들은 알록달록한 리넨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으며 모두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잔치를 벌였다. 왜냐하면 가끔은 나일강 범람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제물은 빵, 맥주, 꽃 같은 상징적인 곡물일 수도 있었고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귀한 소를 잡는 더 극적인 제사일 수도 있었다. 표범 가죽띠를 두른 화려한 사제들이 장엄한 행렬을 이끌며 신상들을 들고 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공기에는 향과 구워지는 고기에 냄새가 퍼졌다. 어떤 축제는 며칠, 어떤 것은 몇 주 동안 이어져 이야기, 기도, 그리고 신전 계단에서 어느 사제가 발을 헛디뎠는지에 대한 가벼운 수다까지 즐길 시간이 충분했다. 이런 의식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가 유대감을 쌓고 신앙을 재확인하며 솔직히 말해 최고 예복을 뽐내는 기회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건 사후세계의 초고급 게이트 커뮤니티로 이사가는 것에 가까웠다. 지상에서의 삶은 그저 예열 무대였고 진짜 쇼는 무덤 너머에서 열렸다. 그들은 영원히 우주 오디션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다. 먼저 악어 머리 악마들과 까다로운 신들이 버티고 있는 위험한 저승을 항해하고 어색한 면접을 거쳐야 했다. 그 다음은 유명한 심장 계량식이었다. 저울 한쪽에는 당신의 심장, 다른 쪽에는 마하트 진리와 정의의 깃털. 심장이 더 가볍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무한 수확과 세금 0%의 낙원인 갈대밭 필드로 가는 티켓을 얻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악어 머리의 사자, 앞부분, 하마 뒷부분을 가진 영혼 포식 괴물 아밋을 만나게 된다. 이 믿음 체계는 단순히 사람들을 착하게 살게 하려는
겁주기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주고 슬픔 속에서 위안을 주며 성실하게 살아야 할 우주적 이유를 제공했다. 그리고 심장을 다이어트 친화적으로 유지할 이유도. 고대 이집트에서 사원은 단순히 신들을 위한 예쁜 건물이 아니었다. 문명 전체의 VIP 라운지였다. 종교, 정치, 경제가 모두 같은 사무실을 쓰는 우주적 코워킹 스페이스를 상상해보라. 사제들은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일강이 잘 흐르게. 매일 의식을 치렀고 서기관들은 산더미 같은 기록을 남겼으며 상인들은 기도하는 척하면서 사원 마당에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사원들은 단순한 종교 중심지가 아니었다. 토지를 소유하고 농장을 운영하며 심지어 곡물을 빌려주는 고대 은행 역할도 했다. 사원이 클수록 그 힘도 커졌으며 일부는 부와 영향력에서 파라오의 궁전에 필적했다. 축제 때는 사원이 활기찬 시장으로 변해 음악, 춤, 그리고 간간히 염소 제물까지 등장했다. 웅장한 사원에 들어선다는 건 신성한 권위와 정치 권력이 분리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세금 납부와 기도가 같은 대화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요약하자면 사원은 이집트 생활의 심장이었다. 신을 숭배하고 정치 분쟁을 해결하고 곡물 가격을 확인하고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곳. 나일강가의 삶은 기본적으로 매년 홍수를 기다리는 거대한 대기 게임이었다. 자연 엄마가 주는 월급날 버전이라고 할까. 강이 불어나 둑을 넘치면 농부들의 꿈같은 비옥하고 검은 실트를 남겨 들판을 덮었다. 모두가 절차를 알았다. 홍수 후 파종, 다음 홍수 전 수확, 그리고 계산을 잘못하지 않기를 기도하기. 고대 이집트인들은 운하, 제방, 그리고 샤두프라 불리는 나무 지렛대와 물통 장치로 관계를 완벽히 다뤘는데 이건 중세식 헬스 운동기구 역할도 했다. 농사는 단순히 가족을 먹이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범한 노동자부터 파라오까지 왕국 전체를 먹였다. 밀과 보리가 주인공이었고 아마는 직물 산업을 돌리는 원동력이었다. 농부들은 팀을 이뤄 씨앗을 뿌리거나 곡식을 베면서 노래를 불러 리듬을 맞췄다. 하지만 온종일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수확 후에는 축제, 잔치, 그리고 신들도 미소 지을 만큼의 맥주가 있었다. 나일강은 단순히 물만 준 게 아니라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며 언제 생존의 또 한 해를 축하할지까지 삶의 리듬을 정해줬다. 나일강의 홍수가 이집트의 심장 박동이라면 시장은 그 활기찬 소셜 미디어 피드였다. 단, 고양이 밈은 적고 당나귀는 훨씬 많았다. 사원 근처와 붐비는 부두 주변에는 노천시장이 활짝 열렸고 농부, 어부, 장인들이 땀 흘린 결실을 반짝이는 구리동전이나 곡물 바구니로 바꿨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상상해보라. 새하얀 리넨 옷을 입은 상인들이 염소 울음소리 위로 가격을 외치고 먼 나라에서 온 상인들이 이국적인 억양으로 흥정하며 향, 희귀 목재, 화려한 구슬을 내놓는다. 거래의 기본은 물물 교환이었다. 동전도 있었지만 남는 양파를 신선한 생선과 바꾸는 게 훨씬 빨랐다. 시장은 단순히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소문이 퍼지는 중심지이자 소개팅 장소, 그리고 장기자랑 무대였다. 제빵사는 손님을 유혹하려고 시식빵을 나눠주고 직조공은 사막의 석양만큼 선명한 염색 리넨을 자랑스럽게 내걸었다. 그리고 이집트답게 고양이들은 곡물 자루 위에서 태연히 낮잠을 자며 이곳의 주인인 양 행동했는데 사실상 맞는 말이었다. 미슐랭 별 따위는 잊어라. 고대 이집트 요리는 빵, 맥주, 생선의 신성한 삼위일체가 전부였다. 에머밀로 구운 신선한 빵은 매일 먹는 주식이었고 껍질이 바삭해서 지나치게 친근한 거위를 물리치는 무기로도 쓸 수 있었다. 맥주는 파티용이 아니었다. 아침, 점심, 그리고 때로는 피라미드를 짓는 노동자들의 월급이었다. 설탕 크렛이 없는 고대판 에너지 드링크라 보면 된다. 나일강은 틸라피아와 메기 같은 생선이 가득한 수영하는 뷔페였고 종종 구워 먹거나 말리거나 향긋한 허브로 끓여 먹었다. 시장에는 대추,
무화과, 양파, 마늘이 넘쳐 흘러 맛을 더하고 은근히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까지 있었다. 고기는 부자들만의 사치였지만 농부에서 파라오까지 모두 톡 쏘는 발효치즈 맛은 즐길 수 있었다. 야자수 그늘 아래 가족이 모인 모습을 상상해보라. 아버지는 점토 잔으로 맥주를 홀짝이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빵을 떼어주며 고양이는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슬쩍 훔치고 있다. 단순하고 푸짐하며 언제나 나일강 바람을 곁들여 먹는 식사였다. 패션이 파리나 밀라노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대 이집트의 런웨이 스타들을 아직 못 본 거다. 린넨은 최고의 원단이었는데 시원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나일강의 여름 더위를 버티기에 완벽했다. 남자들은 종종 간단한 킬트를 입었고 여자들은 때로는 파라오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얇고 길게 흐르는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났다. 보석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금, 청금석, 터키석으로 된 사회적 신분 선언이었다. 목걸이, 팔찌, 화려한 장식 목칼라는 태양 아래 번쩍였고 웬만한 헬스 기구만큼 무거웠다. 그리고 메이크업. 유튜브 튜토리얼이 생기기 수천 년 전부터 스모키 아이를 완벽히 소화했다. 코울로 눈을 그려 미용과 눈부심 방지를 동시에 해결했다. 향수는 연곶, 몰약, 계피향의 오일에서 나와 매일을 걸어다니는 스파 체험으로 만들었다. 분주한 거리를 상상해보라. 귀부인이 굿을 목칼라를 고쳐매고 젊은 장인이 새로 짠 허리띠를 자랑하며 아이들이 서로 얼굴에 코울을 바르며 낄낄거린다. 나일강께서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정체성, 매력, 그리고 약간의 고대식 뽐내기였다. 나일강변의 삶은 농사, 장사, 멋 부리기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재미있게 노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노는 법을 잘 알았다. 축제나 한가한 오후마다 하프, 플루트, 리우트, 그리고 시스트럼이 경쾌한 리듬을 흔들며 음악이 공기를 채웠다. 무용수들은 바람에 나풀거리는 린넨 치마를 입고 우아하게 돌았고 가수들은 사랑, 신, 그리고 약간의 가십에 관한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게임도 큰 인기였다. 고대 보드게임 세넷은 농민부터 파라오까지 모두 푹 빠졌고 레슬링 경기는 관중들의 함성을 불러일으켰다. 스포츠도 물속에서 한몫했는데 나일강에서 수영과 보트 경주가 열렸다. 젊은이들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아이들은 파피루스 칸으로 마치 고대 올림픽 결승처럼 경주를 벌였다. 선선한 저녁이면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북을 두드리며 가끔은 친선 맥주 마시기 대회를 열었다. 오락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였고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더 열심히 즐길 줄 알았다. 이모지나 틱톡 자막이 등장하기 훨씬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들만의 멋진 소통 방식, 상형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정교한 기호들은 아무렇게나 끄적인 낙서가 아니라 소리를 나타내거나 완전한 개념을 표현하는 등 각각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글쓰기는 신 토트가 인류에 선물한 것이라는데 아마 그래서 상형 문자가 신전 벽을 장식할 만큼 신성해 보였을 것이다. 기원전 3100년경부터 돌에 새기거나 무덤에 채색한 초기 문자들이 등장했는데 파라오들의 이야기, 전쟁 승리, 그리고 세금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고 훈련된 서기관만이 그 뜻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문해력은 일종의 VIP 클럽 입장권이었다. 상형 문자는 전체 단어를 나타내는 표의문자와 음을 나타내는 부호를 결합해 예술과 언어가 만나는 퍼즐을 완성했다. 어떤 기호는 실용적이었지만 어떤 것은 그저 장식을 위해 만들어져 글의 멋을 더했다. 현대인의 눈에는 마치 모든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미술 작품인 것처럼 보인다. 상형 문자는 결국 다른 문자의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여전히 학자, 여행자, 그리고 외계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음모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만약 고대 이집트에 링크드인이 있었다면
서기관들은 가장 부러운 프로필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글에 록스타 기자, 회계사, 역사학자를 한 몸에 담은 존재였다. 갈대 펜과 잉크를 무기 삼아 왕의 칙령부터 곡물 운송 기록까지 꼼꼼히 적어 왕국이 누가 누구한테 빚졌는지 대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서기관이 된다는 건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쥐는 것이었다. 문해력이 드물었던 시대라 서기관은 종종 병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고 파라오를 조언하며 관료들을 통제 혹은 최소한 파피루스에 깔끔하게 보이게 했다. 훈련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손이 12시간 게임한 게이머보다 더 심하게 쥐나도록 끝없이 문장을 베껴 써야 했다. 보상은 시원한 실내에서 하는 편안한 직장, 태양과 허리 부러질 노동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그들은 기억의 수호자였고 역사에 무엇이 기록될지 그리고 무엇이 우연히 빠질지 결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서기관이 없었다면 우리는 장대한 전투, 신성한 의식, 그리고 어떤 귀족이 잔치 한 번에 맥주 400항아리를 주문했던 일도 몰랐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서기관은 고대 이집트의 와이파이였다. 그들이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뇌로 따지면 고대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실리콘밸리였다. 후드티와 터무니없이 비싼 라떼만 빼고 그들의 수학은 양이나 벽돌을 세는데 그치지 않고 피라미드, 관계, 무역을 위한 정밀 공학 수준이었다. 계산기 없이 거대한 돌 경사로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아침 식사 전에 이미 마무리했다니. 천문학에서도 별 추적에 능숙해 365일 달력을 만들었고 덕분에 농사 시기와 종교 축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었다. 아무도 수확철 한가운데에 새해 파티를 하고 싶진 않으니까. 의학도 빼놓을 수 없다. 이집트 의사들은 약초 치료부터 상처에 곰팡이 빵을 바르는 다소 의심스러운 방법까지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이건 페니실린 발견 전인데도 효과가 있었다. 그들은 뼈를 맞추고 기본 수술을 하고 심지어 치과 치료도 했지만 마취는 그냥 이 막대기 물고 기도하세요였다. 수학, 천문학, 의학이 결합된 그들의 지식 제국은 수천 년 동안 이집트를 번영시켰다. 요약하자면 그들은 멋진 리넨 옷을 입은 고대 멀티툴이었다.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가 한 몸에. 서점이나 전자책 리더기가 등장하기 전 고대 이집트에는 파피루스가 있었다. 원조 지식 고속도로다. 나일 강계 자라는 키 크고 갈대 같은 식물로 만든 파피루스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생각을 말아서 보관하고 팔 수 있는 실물로 바꿔줬다. 3000 BC의 킨들 같은 존재였지만 홍수만 피하면 내구성은 훨씬 뛰어났다. 서기관들은 이를 이용해 서사시, 의학 논문, 장보기 목록, 세금 기록까지 모두 적었는데 고대에도 세금 징수관은 절대 잊지 않았다. 파피루스는 지중해 전역에서 학자, 상인, 군주들이 서로 가지려고 했던 인기 상품이었고 어떤 페니키아 상에는 이건 금보다 값어치가 있어 라고 중얼거리며 거래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피루스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권력이었다. 파피루스 유통을 장악한 자가 사상의 흐름을 장악했고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지식 수출국이 되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역사는 점토판, 돌 아니면 맙소사, 건망증 심한 삼촌의 구전으로만 전해졌을 것이다. 마지막 파라오의 왕관이 먼지를 뒤집어 쓴 후에도 고대 이집트의 지정 유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신전벽의 상형 문자는 여전히 이야기를 속삭이고 그들의 수학은 여전히 건축에 영향을 주며 꿀과 악어 지방을 활용한 치료법까지 담긴 의학 문서는 천재적과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됨의 완벽한 콜라보다. 피라미드 정렬을 이끌었던 천문학은 현대 엔지니어들에게 영감을 주고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박물관 속에서 여전히 역사가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준다. 이집트는 세계에 단순히 기념비를 준 것이 아니라 문명 사용 설명서, 그림 포함을 선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꿈과 비극적 상실부터
그리스 브로마. 학문에 끼친 영향까지 이집트 지식은 나일강 넘어 멀리까지 퍼졌다. 오늘날 해독된 상형 문자 하나, 발굴된 유물 하나마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불가사의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생각하고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걸 상기시킨다. 그들의 지적 지문은 어디에나 남아있으며 제국은 사라져도 위대한 아이디어는 남는다는 걸 조용히 알려준다. 심지어 나쁜 헤어스타일보다도 오래. 끈을 든 피라미드 건축가 이미지는 잊어라. 고대 이집트가 전쟁에 나설 때는 잘 짜인 정밀 기계나 다름없었다. 이집트 군대는 단순히 창을 든 농부 무리가 아니라 계급과 훈련, 그리고 무시무시한 장비를 갖춘 프로 군단이었다. 궁수들은 멀리서 화살비를 퍼부었고 전차병들은 고대 스포츠카처럼 전장을 질주했으며 보병들은 방패가 사막 햇빛에 번쩍이는 촘촘한 대형으로 행군했다. 무기, 청동 창끝, 멋진 곡선의 코펫이 검, 그리고 문틀로 써도 될 만큼 큰 활. 군대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이집트의 부와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었다. 복무하면 토지, 전리품, 그리고 아마도 평범한 농부보다 훨씬 맛있는 저녁이 보장됐다. 린넨 킬트, 가죽 갑옷, 알록달록한 깃털 장식의 유니폼을 입은 그들은 싸움만큼이나 날카롭게 보였다.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총사령관이었고 종종 신전 벽에 깊이 새겨진 전투 장면에서 직접 돌격하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이건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이집트를 건드리면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치밀한 작전이었다. 고대 이집트가 마지막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누가 가져갈지로만 싸웠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라. 누비아인, 리비아인, 그리고 히타이트와의 군사 원정은 고대판 블록버스터였다. 남쪽의 누비아인과 맞설 때는 금, 가축, 그리고 나일 무역로 장악이 걸린 싸움, 갑옷 입은 전차가 태양에 달궈진 사바나를 질주하는 장면을 떠올려라. 서쪽의 리비아인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빠른 전사와 사막에서 단련된 전술로 모든 전투를 하이 리스크 체스 게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히타이트가 등장했을 때 이제 진짜 큰일이었다. 이들은 아나톨리아의 헤비급 챔피언, 철제 무기와 대규모 전차 진영의 달인이었다. 카데시 전투의 긴장감은 마치 액션 영화 예고편 같았다. 두 제국, 하나의 전장, 제로 쿨함. 피는 흘렀지만 전쟁은 단순한적 격파가 아니라 이집트의 국경, 부, 심지어 외교까지 형성했다. 승리는 명예, 전리품, 그리고 가끔 궁전에 들어올 이국적인 애완동물을 가져왔고 패배는 전략에 쓴 교훈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사제의 땅을 넘어 고대 세계 최강들과 맞설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었다. 카데시 전투에서 먼지, 그리고 자존심과 가라앉은 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고대 세계 최악의 이웃놀이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카데시 평화조약, 말 그대로 세계 최초의 그냥 서로 동의 안 하는 걸로 하자 서면 합의였다. 이 조약은 이집트 상형 문자와 아카드어 서령 문자로 새겨졌는데 법률 계약서와 우리 아직 친구 맞지? 문자 메시지의 혼합물 같은 내용이었다. 조약에는 상호 방위 약속, 방금까지 서로를 박살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격받으면 도와주기로 함, 포로 교환, 그리고 서로 찌르지 않겠다는 진짜로 굳은 다짐이 포함됐다. 파라오 람세스 2세에게 이는 외교적 마이크 드롭이었다. 왕좌와 명예를 지킨 데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동맹 중 하나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히타이트에게는 이집트 전차가 문 앞에 나타날 걱정을 내려놓고 집안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뜻이었다. 결론, 두 고대 초강대국이 깨달았다. 때로는 평화가 전쟁보다 훨씬 싸고 궁전 정원 파티에도 훨씬 좋다는 걸. 창과 방패를 접어두고 조약에 서명한 후 이집트는 전쟁보다 훨씬 수익성 높은 것, 무역에 눈을 돌렸다. 나일강가의 분주한 부두를 상상해보라. 배들은 마치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먼 나라에서 온 이국적인 물품들로 가득 차 삐걱거렸다.
푼트 땅에서는 향기로운 향과 흑단이, 레바논에서는 신전과 배를 짓기에 완벽한 삼나무가, 멀리 키프로스에서는 햇빛에 반짝이는 구리가 들어왔다. 상인들은 그들의 물품만큼 다양한 억양으로 흥정했고 그 소리는 다국어에 능통한 서기관조차 헷갈릴 정도의 언어 교양곡을 만들었다. 이집트 상인들은 고급 리넨을 걸치고 금 장신구를 번쩍이며 그래, 우리에겐 스타일도 있고 여유도 있다는 듯 시장을 활보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물질적 부만이 아니었다. 이 무역로는 이집트의 소시얼 네트워크로 소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가끔 외국 왕들에 대한 가십까지 퍼뜨렸다. 물론 파라오는 최고의 이득을 봤다. 사막과 바다를 넘어 먼 땅의 상상소까지 영향력을 뻗친 왕국의 통치자라는 명성을 얻었으니. 한마디로 외교는 곡창을 채웠지만 무역은 궁전금고를 미소짓게 했다. 외교에 있어서 파라오는 단순히 국가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는 고대 세계의 궁극적인 인플루언서였다. 그를 먼지 묻은 전투 갑옷이 아닌 반짝이는 금 장신구와 최고급 리넨을 걸치고 매력과 위압을 완벽히 섞어 외국 사절들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상상해보라. 먼 나라에서 온 왕자는 궁전의 하늘까지 솟은 기둥, 공기 중에 퍼지는 이국적인 향기, 그리고 창을 무심히 닦는 경비병들의 위압적인 수의 넋을 잃었을 것이다. 파라오는 동맹을 나일강에 비유하며 장대한 은유로 말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범람하지만 언제나 생명을 주는 존재. 선물도 오갔다. 금으로 만든 조각상은 이국적인 동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희귀한 향신료로 교환되었다. 그 뒤에서 서기관들은 모든 말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파라오의 지혜만큼 재치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분주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조약 서명을 넘어 이집트를 위한 살아있는 홍보 캠페인이었으며 힘과 번영, 그리고 다른 통치자들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미묘한 신비로움을 발산했다. 한마디로 파라오가 말하면 세계는 들었다. 아니면 적어도 다음 무역 거래를 계획하며 듣는 척이라도 했다. 신왕국 시대는 이집트의 블록버스터 시기였다. 넷플릭스 드라마보다는 현실 속 초대형 아이맥스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 나일강은 단순히 이집트를 흐르는 강이 아니라 누비아 사막에서 레반트 변두리까지 뻗은 제국을 관통했다. 파라오들은 고대 세계를 록스타 월드투어 하듯 활보하며 금, 이국적인 동물, 그리고 가끔은 패배한 왕까지 데려왔다. 거대한 사원들이 돌로 된 마천루처럼 솟아올랐고 승리를 자랑하는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졌다. 돌에 새기지 않았다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무역로는 향나무부터 라피스라줄리까지 최고급 상품을 나르는 상인들로 북적였고 모든 상품에는 이집트 공식 인증 마크가 찍혔다. 군대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반짝이는 전차로 완벽하게 장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과 함께 외교도 번성했다. 사절들은 금박에 쌓인 편지를 들고 와 평화조약과 은근한 위협을 동시에 전달했다. 신왕국은 단순한 황금기가 아니었다. 볼륨을 11로 올려 이웃을 눈부시게 하면서도 나일강 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실히 각인시킨 시대였다. 근육질에 수염난 파라오 이미지는 잊어라. 하트셉수트는 그 시나리오를 완전히 새로 썼다. 그녀는 왕좌에 앉아 예쁘게만 보이는 여왕이 아니었다. 이집트의 궁극적인 파워 플레이어였다. 공식적으로 파라오 칭호를 사용했고 브랜딩은 중요하니 동상에서는 전통적인 가짜 수염까지 착용했다. 그녀는 지능, 매력, 그리고 가끔 힘을 보여주는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녀의 치세는 평화, 번영, 그리고 대담한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했는데 오늘날 건축가들도 감탄하는 데이르 엘바리의 장례 사원이 그 예다. 하지만 하트셉수트는 단순히 석회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피아르의 달인이었다. 푼트 같은 먼 나라로 대담한 무역 원정을 보내 금, 향료, 이국적인 동물, 그리고 자랑거리를 가져왔다. 일부 남성 후계자들이
그녀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지만 고대 정치도 꽤 속 좁았다. 그녀의 업적은 너무 거대해서 완전히 묻힐 수 없었다. 그녀는 리더십이 근육이 아니라 두뇌, 비전, 그리고 압도적인 왕실 스타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트셉스트는 단순히 왕관을 쓴 게 아니라 그 왕관을 전보다 더 빛나게 만들었다. 고대 이집트에 리얼리티 TV쇼가 있었다면 아크나톤은 시즌 중반에 식탁을 뒤엎는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메노테프 4세로 태어난 그는 옛 신들은 퇴출, 단 하나의 태양신 아템만이 주인공이라고 선언했다. 이건 작은 수정이 아니라 완전한 종교 리브랜딩이었다. 다른 신들의 사원은 폐쇄되고 제사장들은 VIP 출입증을 잃었으며 이제 모든 예배는 아텐의 황금빛 광선을 즐기는 것에 집중됐다. 그는 심지어 새 수도 아케타텐, 오늘날의 아마르나까지 지었는데 테베는 미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예술 스타일 대변신. 조각상 속 그는 길어진 얼굴, 배 나온 모습, 그리고 이상하게 편안한 자세로 등장했는데 조각같이 각진 턱의 전형적인 파라오 이미지와는 천지 차이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비평가들은 분노했으며 역사가들은 지금도 그가 비전 있는 개혁가였는지 종교 광신도였는지 아니면 햇빛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인지 논쟁 중이다. 그의 치세는 오래가지 못했고 사후에 옛 신들이 화려한 복귀 투어를 했다. 하지만 짧고도 강렬했던 그 순간 아크나톤은 이집트를 태양 숭배, 예술 재정에 전통 파괴의 실험실로 바꿔놓았다. 역사에 가장 화제의 파라오 상이 있었다면 투탕카멘은 노력도 안 하고 수상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집트를 통치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죽고 고고학 역사상 가장 화려한 보물을 남겨서 유명해졌다. 어린 나이에 왕관을 쓰고 아크나톤이 남긴 혼란을 물려받아 아마 구구단을 외우는 와중에도 조용히 옛 신들을 복원했다. 그의 통치는 짧았고 10대 후반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쌓이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사고설, 암살설, 불운한 모기설까지 있다. 그리고 1922년 하워드 카터가 왕들의 계곡에서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전 세계가 동시에 숨을 삼켰다. 황금 가면, 보석 단검, 전차, 그리고 래퍼를 부끄럽게 할 만큼의 화려한 장신구가 3,000년 넘게 손대지 않은 채 쏟아져 나왔다. 이 발견은 그를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만들었고 때로는 사후 홍보가 생전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늘날에도 투탕카멘의 이름은 박물관 투어를 매진시키며 그를 궁극의 고대 인플루언서로 만든다. 고대 이집트에 홍보팀이 있었다면 람세스 2세는 그들의 간판 모델이자 아마 CEO였을 것이다. 위대한 람세스로 알려진 그는 무려 66년간 통치했는데 파라오 시간으로 치면 거의 3번의 인생을 산 셈이다. 그는 금빛 왕좌에 앉아 손가락만 꼼지락거린 게 아니라 건설, 또 건설을 했다. 사원, 조각상, 오벨리스크, 이름만 대면 전부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집트에서 거대한 기념물을 본다면 그건 아마 람세스가 주문하고 포즈를 잡고 모두가 알도록 홍보까지 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자신을 전사라고 생각했고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와 맞붙었다. 전투는 무승부였지만 람세스는 이를 세계 최초의 승리 보도자료로 포장했다. 아내만 수십 명, 자녀는 100명 이상이라 가족 모임은 현대 도시보다 붐볐을 것이다. 죽어서도 그의 미라는 메인 캐릭터 에너지를 뿜어내며 그래, 내가 저걸 지었지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로 방문객을 내려다본다. 람세스는 역사의 흔적을 남긴 게 아니라 그것을 초대형 폰트로 돌에 새겼다. 모든 위대한 제국에는 민망한 가족 문제 시기가 있다. 고대 이집트에게 그 시기는 내부 위기와 권력 분열의 시대였다. 왕실 궁정을 하나 된 팀이 아니라 대사제, 지방 총독, 그리고 야심찬 왕자들이 화면 분량과 왕좌를 두고 다투는 리얼리티 쇼라고 상상해보라. 파라오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전능한 태양신이 아니었고 일부는 그저 명목상의 왕일 뿐이었으며
실제 권력은 지방 지배자들의 손으로 흘러갔다. 지방 지도자들은 작은 파라오처럼 행동하며 자신만의 기념물을 짓고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끔은 수도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까먹었다. 누가 진짜 주인인가? 라는 정치 게임은 국경 방어 대신 사소한 경쟁에 자원이 낭비되게 만들었고, 국고는 피라미드 기념품 가게에서 관광객 지갑이 비는 속도보다 더 빨리 비어갔다. 백성들은 세금을 2번 내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외부 세력은 이집트를 황금 사막 부동산처럼 군침을 흘리며 바라봤다. 황금기는 끝났고 왕국의 금이 간 틈은 방치된 사원의 벽에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부 다툼도 골칫거리였지만 외부 압박은 마치 심하게 햇볕에 탄 뒤 계속 뺨을 맞는 기분이었다. 권력 다툼에 정신이 팔린 이집트 지도부를 보며 이웃 나라들은 배고픈 독수리처럼 빙빙 돌기 시작했다. 동쪽에서는 신흥 제국들이 이집트의 금과 곡식을 무제한 뷔페로 보았고, 북쪽에서는 지중해 무역로가 해상 힘자랑을 하려는 경쟁 세력의 핫스폿이 되었다. 남쪽의 누비아는 더 이상 우호적인 이웃이 아니라 야심 찬 경쟁자로 변했다. 외교는 누가 더 화려한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 겨루는 게임이 되었고, 그마저 실패하면 창의 대신 말을 했다. 상인들은 외국 관세에 불평했고, 병사들은 끝없는 국경 순찰에 신음했으며, 평범한 이집트인들은 세금이 왜 집이 아닌 온 사방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쓰이는지 궁금해했다. 이집트는 마치 고대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 리조트가 되어 모두가 한 조각 차지하려 했고, 아무도 평화로운 휴가를 예약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외부 압박이 두통이었다면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의 침략은 불꽃놀이까지 곁들인 편두통이었다. 먼저 아시리아가 등장했는데 철제 무기와 전차,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초강대국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장착하고 당당히 걸어들어왔다. 이집트 도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한때 위엄이 있던 파라오는 아시리아 감독 아래 지방관리자 수준으로 강등되었다. 겨우 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엔 페르시아가 나타났다. 더 거대한 제국, 더 화려한 제복, 그리고 훨씬 공격적인 확장 계획과 함께 그들은 이집트를 사트라피, 즉 고대 페르시아어로 이제 우리 땅, 잘 부탁이라는 뜻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었다. 세금은 줄줄이 빠져나가고 페르시아 총독이 부임했으며 나일 강의 부는 이집트와 전혀 상관없는 전쟁 자금으로 직행했다. 평범한 이집트인들에게 이는 마치 고급 빌라에서 살다가 2명의 연속된 집주인에게 에어비앤비로 빼앗긴 기분, 둘 다 월세를 요구하고 허락도 없이 인테리어를 바꾸며 군대를 마당에 처박아 놓는 상황이었다. 이집트가 페르시아를 최종 보수로 생각했다면 분명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제국을 마치 수집품처럼 다루던 사나이. 기원전 332년 그는 완벽하게 조직된 군대, 드라마틱한 망토, 그리고 사람들을 즉시 따르게 하거나 항복하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진군했다. 페르시아인들은 샌들을 덮이기도 전에 쫓겨났다. 그런데 반전은 알렉산드로스는 모든 걸 부수러 온 게 아니었다. 대신 그는 매력적인 손님처럼 행동했다. 이집트 신들을 존중하고 사원을 방문하며 심지어 자신이 최고신 아문, 에이문의 아들이라는 믿음까지 허락했다. 그 보답으로 이집트는 그를 오랜만에 돌아온 셀럽처럼 환영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 이는 고대 세계의 지적 중심지가 되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 상황은 묘한 조합이었다. 한편으로는 외국 침략자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서관, 무역, 그리고 우리가 다시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 분위기를 가져왔다. 마치 집이 침략당했는데 침입자가 낡은 가구를 디자이너 제품으로 바꾸고 초고속 와이파이까지 깔아준 셈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역사 무대에서 드라마틱하게 퇴장한 뒤 이집트는 프톨렘 아이오스 왕조라는 막장 드라마 시리즈를 거쳤다. 가족 싸움, 정치 음모, 그리고 수세기 동안 소문 공장을 풀가동할 만큼의 왕실 스캔들. 하지만 기원전 30년
로마가 등장하면서 막이 내렸다. 등장이라고 해도 그냥 방문이 아니라 군단과 야망, 그리고 배경에서 속삭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령을 이끌고 배를 타고 쳐들어온 것이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는 로마와 정치 체스를 두려고 했다. 처음엔 카이사르와 그 다음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구 옥타비아누스부터는 로맨스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제국 확장을 하러 왔다.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상 전투 이후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다. 그 순간부터 파라오의 땅은 로마의 빵 바구니가 되어 끝없이 배고픈 수도에 곡물을 공급했다.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나일강도 여전히 흘렀지만 왕관은 이제 월계관으로 바뀌었다. 이집트의 정체성은 고대 세계를 지배하는 데서 로마 제국의 왕관 속 보석으로, 즉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에서 새로운 주인 밑에 있는 고급 부동산으로 변했다.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부터 도시 광장을 장식하는 오벨리스크까지 고대 이집트의 건축 유산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디자인 트렌드다. 현대 건축가들은 파라오의 설계 노트를 참고하며 대칭, 거대한 스케일, 그리고 방문객을 아주 작게 느끼게 만드는 감각을 그대로 가져왔다. 워싱턴 DC를 걷다 보면 워싱턴 기념비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그래, 나 오벨리스크야, 받아들여 라고 속삭이는 거대한 돌 느낌표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들은 완전한 파라오 스타일을 구현하고 고급 호텔들은 피라미드 모양 로비를 아무렇지 않게 설치하며 이게 평범한 화요일이지라고 말하는 듯하다. 심지어 교회 주택들도 대문이나 타일에 태양신 황동 장식을 슬쩍 넣는데 아마도 환영합니다 라는 말보다 효과적이라고 믿는 듯하다. 이건 단순히 멋 때문이 아니라 힘과 안정감, 그리고 인스타그램 필터로는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드라마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고대 건축가들은 크레인이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없었지만 비전과 땀, 그리고 돌덩이를 순순히 움직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솔직히 도시 스카이라인이 조금 더 전설적으로 보이는 걸 누가 싫어하겠는가? 고대 이집트 종교가 마지막 파라오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그건 이후 대중문화 속에서 문워크를 추며 살아남았습니다. 호루스의 눈, 록스타부터 요가 강사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타투 디자인, 앙크, 사실상 고대판 무한대 심볼로 전 세계 액세서리 매대에서 발견 가능. 아누비스와라 같은 신들은 비디오 게임 보스, 영화 속 악당, 그리고 역사적 정확성은 제각각인 헬로윈 의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잊지 마세요. 한때 신성한 미라가 지금은 코믹 호러 영화의 단골 소재로 저주보다 농담을 더 많이 감쌉니다. 이집트 상징들은 신비, 권력, 그리고 적당한 으스스함의 비주얼 약어가 되었죠. 피라미드 배경이 있는 뮤직비디오, 파라오 스타일을 흉내내는 마블 악당, 오시리스 브루라는 이름의 인디 카페까지 옛 신들은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전벽을 광고판과 인스타피드로 바꿨을 뿐. 불멸이란 꼭 영원히 사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3000년 동안 계속 트렌딩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집트의 고고학은 단순히 오래된 돌에서 모래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보물찾기에 선크림이 곁들여진 버전입니다. 매년 과학자, 모험가, 그리고 가끔은 과도하게 흥분한 TV 진행자들이 사막으로 몰려와 투탕카멘급 발견을 꿈꿉니다. 한순간엔 깨진 한가리를 파내다가 다음 순간엔 고대 화가들이 점심 먹으러 나간 것처럼 생생한 벽화가 있는 거대한 무덤 단지를 발견하죠. 이런 유물들은 박물관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들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고고학 서커스를 반쯤은 재미있어하고 반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때로는 발굴 하나가 역사책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파라오가 생각보다 정치적으로는 덜 죽었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과학, 모험, 그리고 넷플릭스 제작자들이
가만히 못 있을 만큼의 미스터리가 한데 섞여 있죠. 왜냐하면 모든 유물은 인류 역사라는 초대형 퍼즐 조각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집트는 여전히 모래 속에서 새로운 조각들을 꺼내고 있으니까요. 고대 이집트는 단순히 피라미드만 세운 게 아니라 헐리우드, 소설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수십 년 동안 빨아먹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장대한 영화부터 미라 쫓는 블록버스터까지 나일강은 삼중 에스프레소 마신 시나리오 작가보다 더 많은 각본을 만들어냈죠. 책 속에서 이집트는 작가의 기분에 따라 신비로운 원더랜드가 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저주 공장이 되기도 합니다. 화가와 조각가들은 여전히 상형 문자, 황금 가면, 그리고 신비로운 반쪽 미소 표정을 한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죠. 무대 예술도 마찬가지. 브로드웨이에도 쇼튠을 부르는 파라오들이 꽤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이집트가 대중문화와 영원한 콘텐츠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최고의 점, 아무리 다시 각색돼도 정확한 역사 드라마든 CGI 아나콘다가 날뛰는 모험물이든 이집트의 매력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의상, 웅장함, 그리고 영원한 신비감. 이 모든 것이 관객을 사로잡으며 어떤 이야기는 살아남는 걸 넘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더 번성한다는 걸 증명하죠. 만약 고대 이집트가 우리에게 마지막 엽서를 보낸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버텨라, 적응하라, 빛나라. 이 문명은 지구에서 가장 험한 환경 중 하나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는데 변화에 고집스럽게 저항한 게 아니라 멋지게 껴안았기 때문이죠. 나일강이 흐름을 바꾸면 관계 시스템을 재설계했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빌리고 섞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야망의 청사진이었죠. 예술도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특유의 이집트 감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생존이란 과거에 먼지 쌓인 유물처럼 매달리는 게 아니라 본래의 멜로디를 잃지 않으면서 새롭게 리믹스하는 거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상형 문자에서 해시태그까지, 갈대배에서 연구소까지 교훈은 같습니다. 적응하는 자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영감을 줍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집트의 유산은 박물관 전시품이라기보다 항상 최신곡이 추가되는 살아있는 재생 목록처럼 느껴지는 걸지도요. 언제나 렐레번트, 언제나 알아볼 수 있고 언제나 다음 리믹스를 준비하는